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이고요. 오늘 김희재 경인교대 교수님 모셔서요. 라인 사태로 우리 다 관심 갖게 된 디지털 영토가 뭔지 알아볼 건데 이분 지리학자세요. 그래서 지리학자이신데 그냥 물리적 영토 말고 디지털 영토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계셔서 모셔서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모셨는데 네. 저는 방송하고 책으로 뵙고 이렇게 지리학을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시자고 했는데 네. 듣고 보니까 네. 경력이 아주 다채로우시더라고요. 삼성전자에서 일하신 적도 있다고 하시고요.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지리학자긴 한데요.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 연구를 25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국제대학원 1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수출팀에 있었어서 그때 막 반도체가 뭐 산업의 쌀이다. 뭐 이런 식의 주입식 교육을 받고 열심히 반도체 4메가드램, 16메가드램을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도체 팔로 다니시다가 지리학자 또 동남아 네. 지역 전문가로 네, 네. 이렇게 뛰고 계시고. 네. 근데 네. 지금 요즘 그 모시면서 저희가 고민했던 게 이거였어요. 네. AI 시대가 되고 디지털 네. 시대가 돼서 국경 아무 의미가 없는 거 같고 다 넘나드는데 네. 이 영토라는 게 이 시대에도 중요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근데 교수님 딴 데서 말씀하신 게 디지털 영토도 중요하다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거 좀 지금 여쭤보려고 너무 했어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쟁 그러면 뭐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나 또 가자지구에서의 눈에 보이는 전쟁만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작년에 챗GPT 나오게 되면서 이 인공지능 영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주도권을 놓고 많은 기업들과 또 정부가 이제 나서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지리학에서 이런 연구도 합니까? 어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리학자가 100여 명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그거 중고등학교 때는 지리 다 뭐 고생하면서 열심히 외워가지고 공부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학자는 지리 안 교육과가 네. 근데 저도 이제 교대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대에 있지만 사실 정통 지리학자 그리고 또 현장을 뛰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고전적인 그런 지리학자의 숫자는 많지 않아요. 실제로 뭐 연세대나 뭐 성균관대나 좋은 대학인데 지리학과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리학자 자체가 한국에서 거의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약간 우픈 느낌으로 저 멸종 위기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각자의 경제지리, 뭐 자연지리 분야를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사실 커버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변하는 이런 국제 질서나 특히 이런 요새는 지기학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기학. 기학이요. 그러니까 지경학을 넘어서 이제 지기학의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자는 무슨 뜻입니까? 기술이죠. 기술, 테크놀로지가 바꾸는 어떤 패권의 구도가 있는데 그걸 하시는 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스트 펭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한번 이런 분야에 어떻게 지리적인 상상력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한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부터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이런 플랫폼 경제가 성장하는 거를 목격을 하면서 이 분야를 누군가는 다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커넥토그래피 이거는 거의 제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한 단어인데요. 커넥토그래피. 네. 그러니까 지오그래피하고 대비되는 개념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지오그래피 하면은 지하 자원이나 뭐 어떤 물건이 어디서 생산되고 또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느냐만 눈에 보이는 측면을 다룬다면 커넥토그래피는 보이지 않는 연결성까지도 확보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오그래피 시대에는 가장 큰 나라가 어디야? 라고 했을 때 면적으로는 러시아고 또 인구로는 아마 인도나 중국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약간 커넥토그래피나 플랫폼 경제 측면에서 보면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게 거대한 제국이고 그 안에 식민지 국가들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시간을 보내는 게 사실은 학습이 거의 이제는 유튜브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대학교 저도 이제 가르치지만 학생들이 거의 학교에서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다는 느낌이고 실제 배움은 유튜브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시간을 쓰고 또 상상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가상현실이나 또
또는 플랫폼에서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서 실질적인 소비와 구매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 경제가 급격히 확장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지리적으로 해석해내는 그런 분야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제국이다 식민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조금 네.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은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 네이버가 있지만 유럽에는 네이버 비슷한 게 없잖아요. 자체 검색 사이트가 별로 없잖아요. 다 그렇죠. 구글 쓰잖아요. 네, 그러면은 유럽이 미국 기업인 구글의 식민지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미국의 식민지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디지털 생각하시는 식민지죠, 사실은. 아 그래요? 네. 아, 뭐 실제로 이제 그 플랫폼 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단초로서 제가 그 가장 많이 쓰는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한번 사용 국가의 인구수를 한번 보면 네네. 아마 느낌이 그 확 오실 지도도 것 있으시죠? 같거든요. 네, 그러면 한번 보시면 저 그래프 뜨네. 네. 일단 가장 많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국가는 미국이 아닙니다. 메뉴가 인디아네요. 영어로 되어 있지만. 그렇죠. 인도? 세계 14억 인구 중에 이제 인도에서 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식민지일 수 있고요. 미국의 식민지나 마찬가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구글이나 이런 CEO,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들이 다 인도계 네. 미국인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사티아 긴밀하게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도 연결되어 그렇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인도는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라든지 네.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IT 기업의 식민지다라고 사실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일단 인도가 거의 4억 명에 가까운 인구가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고 미국은 1억 9천만 명이니까 거의 2억 명이 사용하고 있죠. 자, 그 다음이 인도네시아입니다. 거의 인도네시아. 1억 1천만에 해당하는 사람들 미국 거의 1억 다음에 2천만 인도네시아네요. 명이 인도네시아이고요. 자, 그 다음은 브라질, 멕시코,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데시, 타일랜드, 파키스탄, 네. 이집트, 나이지리아까지 이것이 결국은 페이스북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페이스북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광고도 보고 또 물건도 네. 소비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 경제에서 메타가 굉장히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거고 또 다른 무서운 기업은 구글이죠. 네. 정말 구글은 전 세계의 빅데이터,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우위가 되는 공간 빅데이터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유럽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거의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지금 다 흡수해 가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데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데이터들이 AI, 인공지능을 교육시키는데 또 AI를 조금 더 파인 튜닝 하는데 이러한 빅데이터들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플랫폼 경제에서 압도적 우위가 이제는 AI 시대에서도 빅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양질의 빅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지리학자이시니까 네. 데이터 중에 지도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유럽에 가보니까 다 구글 맵을 쓰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카카오 맵이나 뭐 네이버 지도 네네. 이런 거를 쓰는데 몇 안 되는 나라예요. 우리가 그런 그 공간 빅데이터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네. 사실 몇 안 되는 나라죠. 그렇군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라인을 쓰다 보니까 그게 우리의 카카오톡 같은 거니까 네. 다양한 정보들이 사실은 라인에게 집중되는 성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좀 뺏어 와야 되는데 항상 좀 노리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우리나라가 네이버를 통해서 일본의 약간의 디지털 영토를 확보를 하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일본이 되찾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쫓겨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약간의 있는 영토가 거예요. 아닌 게요. 네. 실제로 그 라인 사용자 수와 또 그 아시아에서 라인을 사용하는 국가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도 한번 보시면 이거가 아시아의 네.
아시아에서도 이 라인을 사용하는 국가들이 라인 사용 있는데요. 국가들. 네, 네네네. 일본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거의 1억 명에 가까운 인구가 이 라인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9,600만 명. 근데 여기 또 주목하실게요. 태국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태국이 5,500만 명에 5,500만 해당하는 명이나 되네요. 인구가 라인을 사용하고 있었고 대만도 2,200만 명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 뉴스를 볼 때는 네. 네이버 라인 사태 얘기할 때 계속 일본 얘기만 하는데 네. 사실 일본만큼 있네요 사용자가 뭐 동남아 다 대만 다 합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2억 명에 해당하는 해외 라인 사용자 수가 있는데 이건 정말 네이버가 정말 네. 어떻게 보면 엄청난 네, 네, 그 플랫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이런 라인의 어떤 그 지배 구조가 이제 일본으로 이제 넘어갈 그런 위험에 지금 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대만이나 태국이나 이 인도네시아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라인이 어떤 방향을 취하냐에 따라서 사실 사실 아시아의 이 플랫폼 경제의 지도뿐만 아니라 AI 영토 경쟁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네. 뭐 유럽이나 뭐 인도나 네. 뭐 이런 국가들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네이버 카카오를 통해서 디지털 영토를 우리 땅을 지키고 있었고 심지어 네이버 라인은 더 나가서 일본 동남아까지 디지털 영토를 넓히고 있었다. 굉장히 우리는 공격적으로 잘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나름 선전하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확한 공간 빅데이터를 보유한 나라가 더 이상 보유한 기업이 더 이상 저는 카카오나 네이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간 빅데이터는 지도 데이터인데 네네. 그게 네이버 사실은 가장 지도보다 강력한 데이터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어디에 소비자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네네네. 그런 데이터니까요. 어. 그래서 이건 사실은 뭐 자율주행 자동차하고도 연결되고 이 공간 빅데이터가 갖는 그러네요. 힘은 엄청나요. 어. 그래서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중국도 자신들의 디지털 영토를 지켰는데 왜냐하면 구글이 안 되잖아요. 네. 중국에 가면. 왜 근데 곡을 막아놨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알리바바와 또 텐센트 그리고 마이두가 이 3자 경쟁을 벌였었어요. 디지털 지도에 패권을 두고. 네, 누가 이겼을까요? 삼국지 같아요, 정말. 그러네요. 네. 알리바바, 가장- 알리익스프레스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 산골까지 네네네. 그 알리바바가 물건을 배송하면서 아주 정확한 빅데이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 입장에서는 정말 두려운 적이 나타난 것이고 제거되어야 할 또는 공산당에 흡수되어야 할 기업으로 성장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 가장 공산당이 실제로 정확한 마윈을 막 견제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네. 딱 들으니까 관련이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디디 추싱이라고 그 미국에서 상장됐던 그러니까 중국의 우버라는 기업도 사실 상폐됐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 빅데이터가 해외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중국 공산당의 우려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지도 공간 빅데이터는 굉장히 특수하고요. 이거는 안보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내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포켓몬고가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 한국에서 안 됐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구글 맵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글 맵을 한국은- 막아놓은 네,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네. 우리나라는 사실 중국과 더불어서 우리의 플랫폼 영토 또는 디지털 영토 내지는 디지털 지도의 데이터를 소유했던 또 지켰던 영토 주권을 지켰던 거의 몇 안 되는 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 지도 데이터를 네이버나 카카오가 제일 많이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디가 최근에 갖고 넘어간 있어요? 것 같아요.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새벽 배송하는 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쇼핑하는 네, 그거. 쿠팡? 네, 저는 그렇다고 쿠팡인가요? 봐요. 그래요? 사실 쿠팡이 아, 뭐 사실 뭐 인터페이스도 굉장히 좋지만 사실 풀필먼트 센터 입지가 굉장히 전략적이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예측하는 기능들, 네네. 공간 정보를 예측하는 기능 등을 넣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고 쿠팡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손정희 회장이죠. 저기 그러니까 어떻게 소프트뱅크 보면 비전펀드.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확한 지도를 갖고 있는 기업은
쿠팡이라면 사실 쿠팡의 공간 데이터에 되면 가장 큰 소유주는 네. 손정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라인 사태도요. 손정희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읽어야 어떻게 대응할지도 답이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단순히 뭐 우리나라가 미워서 뭐 우리 기업이 미워서 뭐 라인을 강탈한다 이런 좀 단순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효과적인 대안을 내놓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아시아로 넓히고 네. 또 세계 반도체 AI 경쟁으로 우리가 좀 큰 그림 속에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손정희의 큰 그림이 뭘까요? 일단 요새 손정희가 네. 좀 많이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위협 같은 데서 굉장히 실수가 있었고 네, 위워크 파산하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좀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손정희도 좀 조급한 것이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가 디지털 경제에서는 좀 뒤처졌지만 이 인공지능 반도체 경쟁에선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라는 그런 일본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이 손정희와 결합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손정희가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위기 때면 나는 세계 지도와 손자병법을 읽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정희가 사실은 일본에서 잘 디지털 경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알리바바의 초기 투자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뒀죠. 그렇죠, 맞아요. 그 돈을 2014년에 동남아시아와 또 인도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그 인도와 동남아 스타트업의 아버지, 뭐 유니콘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고요. 사실 그동안 소프트뱅크가 동남아시아와 인도에 많은 플랫폼 IT 기업들을 싹쓸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사실 네이버는 라인을 통해서 일본으로 갔고요. 사실 저는 그때 만일 라인이 일본이 아닌 동남아나 남아시아로 향했다면 어쩌면 동남아시아를 거의 좌지우지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당시 10년 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라인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본보다는 오히려 투자했다면. 동남아시아 쪽으로 갔다면 좀 더 판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도 하고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스마트폰 마켓슈어 압도적 1위였거든요. 그때 그 스마트폰에 삼성페이 같은 거 도입하거나 또 그러네요. 당시에 뭐 고잭 같은 그런 그때는 작은 기업이었으니까 뭐 인수하거나 고잭이라는 네, 지금은 이제 어떤 기업인가요? 고잭은 그러니까 그랩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그랩과 같은 그런 우버 토종 같은. 그런 토종 그 앱인데요. 슈퍼 앱이라고 해요. 그걸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 만일 고잭과 손을 잡았다면 인도네시아를 넘어서 조금 더 확장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어떤 우리는 기술 개발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산업이 급격히 확장하는 초창기에 어디로, 즉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운명과 또 디지털 영토 확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요. 지금 AI 영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엊그제 바로 이 AI 산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 8곳이 반 엔비디아 인공지능 칩 연합을 결성한 겁니다. 반 엔비디아. 네, 이름은 연합. UA-링크예요. UA-링크. 네, 근데 창립 멤버가 대단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인텔까지 파운드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AMD. 여기는 엔비디아의 경쟁자지 않습니까? 브로드컴, 시스코, HP까지 이 빅테크 8개가 지금 똘똘 뭉쳐서 이 AI 가속기를 더 이상 엔비디아에 의존하지 않겠다. 이른바 AI 칩. 네.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독점을 깨기 위해서 이 미국 중심의 AI 공급망 생태계를 만들겠다. 그리고 당장 3분기부터 AI 가속기를 우리는 생산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반 엔비디아 연합의 UA-링크는 미국 중심이고 그다음에 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TSMC
그리고 네네. SK 같은 경우는 이제 그에 또 대응하는 아시아에 기반한 네. AI 생태계를 만드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색깔이 또 있네요. 네. 그래서 아.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도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양다리 걸치면 좋겠지만 네. 그래도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는 네. 어디로 해야 할 것인가 아마 고민이 되는 지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AI 영토 전쟁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왔다는 말씀이신데, 그리고 아까 너무 아깝긴 하네요. 네. 예전에 그 10년 전에 동남아에서 네. 삼성이나 네이버가 그렇게 플랫폼에도 투자를 했다면, 아니면 현재 플랫폼하고 손을 잡아서 네. 잘 전략을 구사했다면 지금쯤은 구글처럼 돼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 회장이 한국에 와가지고요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야, 아프리카 TV 이런 게 있었어? 야, 유튜브보다 훨씬 더 앞선 그런 기술이었네. 그리고 우리 싸이월드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만일 싸이월드 개발자가 새 기술을 펴고 개발을 확대했다면 야, 페이스북은 탄생하지도 못했을 것 같다. 도토리는 가상화폐 원조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항상 기술 개발 또는 선진국을 추격하는 데만 우리가 집중하지 이 세계수를 펼치고 우리의 기술과 서비스를 어디로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상상력은 좀 부족했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글을 많이 썼어요. 근데 아무도 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지금은 완전히 AI 영토 경쟁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초창기니까 특히 이제 삼성이라든지 네이버가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상황인데 지금 홍보도 덜 돼 있고 또 이런 국제 정세에 약간 좀 뒤처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같이 좀 힘을 합쳐서 지금 일본도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이 라인을 강탈하는 이 시대에 좀 우리도 지도를 보고 우리 강점을 살려서 우리가 이 AI 영토 전쟁 속에서 어떻게 틈새를 찾고 또 리드할 수 있을지 지금 정부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네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격하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선도해야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AI 기술을 필요로 하는 나라를 적극적으로 찾고 그것이 유럽이나 미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동이나 동남아나 아프리카 같은 그런 국가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기에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AI 영토 경쟁에서는 이제 언어나 문화도 중요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 경제하고는 또 다른 게임의 룰이 적용되고 있고 지금 많은 나라에서 AI 민족주의 또는 AI 보호주의를 지금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정말 종합적으로 그 나라에 필요한 AI 기술을 전파하고 또 연대하는 그런 커넥터 그래피적인 상상력이 매우 중요한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네이버가 라인 포기하고 이렇게 좀 경영권 뺏기고 그러고 나면은 기껏 조금 쌓아놨던 그런 가능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건 아닌가요? 걱정이 많이 되네요. 좀 아깝죠. 네. 열받죠. 근데 이제 좀 뭐 여기 반일 감정도 좀 생기고 네.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어차피 이런 지분 구조는 50대 50이었던 것이고 네. 우리가 뭐 무력하게 뺏기더라도 사실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AI 반도체의 시장이 지금 새롭게 열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자주 독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분야를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특히 지금 라인이 아직도 동남아에서 활용되고 있으니 그 동남아 시장에서의 데이터 사용권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최대한 딜을 해서 유지하고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남아에 실제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네. 그 디지털 플랫폼들이 다 미국 것들인가요? 아니면 라인이나 뭐 이렇게 여러 국적이 섞여 있나요? 자국 것도 좀 있나요? 그런 구조를 약간 설명해 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라인이 굉장히 선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은 좀 우리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주 독자적인 자신들의 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민족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나라니까요. 자, 그리고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는 영어권 국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의 본사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연결된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고요. 좀 독특한 게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세계 인구 4위 국가거든요.
2억 아, 8천만 명이고요. 엄청 또 많네. 세계에서 가장 큰 무슬림 국가기도 해요. 네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화교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중국 자본도 들어와 있고 또 아랍 자본도 들어와 있고요. 음.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고잭이라는 네. 그런 그러니까 그랩과는 다른 네네. 그런 나름의 토종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방식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는 사실은 인도는 그냥 구글이 한꺼번에 팍 먹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동남아시아는 막 언어, 종교, 민족 이런 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빅테크가 한 방에 먹기가 너무 힘든 시장. 아, 미국 기업들도 어렵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그래도 아직 기회가 남아 있는 곳 아닌가. 살살 이렇게 가시를 해서 살을 발라먹을 수 있는 약간 그런 나라 지역이 아닌가. 역설적으로요. 그래서 아직도 약간의 기회가 남아 있는. 그리고 지도를 펼치고 그 나라의 언어와 종교와 문화를 이해하고 들어갔을 때 네. 아직도 한국 기업이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남아 있는. 네, 그런 어떻게 보면 emerging 마켓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이 동남아 얘기 좀 더 자세하게 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네네네.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교수님 다음번에 네. 그 동남아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경제 프로그램 시청자들에게도 좀 더 알려주십시오. 네, 지금 AI 기회를 영토 주세요. 전쟁 좀 네. 시작됐거든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잘 전략을 수립하면 저는 우리나라가 네이버라든지 삼성이 갖고 있는 AI 경쟁력이 상당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10년 전에 예언했던 것처럼 네.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틈새를 지도에서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오늘 경인교대 김희재 교수님하고 말씀 나눠보니까요. 지리학자이신데 디지털 영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근데 너무 아까운 게 10년 전에 우리의 네이버나 우리의 삼성이 동남아에서 좀 더 투자를 해서 플랫폼 전략을 좀 잘 펼쳤으면 지금은 그 지역에서 구글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페이스북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너무 아까운데 지금부터라도 디지털 영토 확보하는데 조금 더 열심히 네. 투자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하고 SK 이혼 소송 사태 이후에 SK라는 기업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재 교수님하고는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